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60이 넘어 그토록 고대하던 은퇴를 하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즐길 준비를 마쳤는데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발밑에 조용히 덫을 놓고 있었다면 말이죠. 겉으로는 당신이 외로울까 걱정하고 말동무가 필요하다며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당신을 집에서 한 발자국씩 밀어내는 것이라면요. 왜 갑자기 며느리는 그토록 살갑게 굴었을까요? 왜 친척들은 갑자기 우리 집을 두고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을까요? 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 그건 과연 어떤 문을 여는 만능 열쇠일까요? 행복의 문일까요? 아니면 함정의 문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파극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63세의 한 여성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산 속에서 소란 피우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아하게 노년의 주권을 지켜낸 실제 기록입니다. 그녀는 억울해하지도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지혜로 한 수 한 수 반격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찡한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족 간의 흐릿한 경계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효도라는 이름의 도덕적 압박에 숨이 막힌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노후, 지혜로운 삶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3세입니다. 서울 근교 학군 좋기로 소문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평생 교단에 섰고 몇 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 1년을 겨우 버티다 제 곁을 떠났죠. 그때 제 아들 박준우는 막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이미경은 공무원이고 둘은 따로 신혼살림을 차려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합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늙어서는 내 집에서 조용히 나만의 공간을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막 은퇴했을 때는 사실 꽤 설렜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시험 채점에 시달릴 일도 없었으니까요. 느긋하게 일어나 차 한 잔 우려내고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며 책을 읽는 시간.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 권유로 노인복지관 댄스 교실도 나가고 서예 반도 등록해서 몇 달은 현직 때보다 더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한 기류가 느껴지더군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며느리 미경이가 갑자기 사람 챙기는 신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제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 법이 없었고 명절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예의상 몇 마디 건네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너무 적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넘어가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처음에는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외로울까봐 마음을 쓰는구나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퇴근하고 저녁도 챙겨드릴 수 있고 준우 씨도 어머님 자주 뵈면 좋잖아요. 다들 마음도 놓이고요.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효심처럼 들렸지만 솔직히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그들 삶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주길 바라는 뉘앙스였죠. 저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너희 부부끼리 잘 지내는데 뭘? 나도 내 집이 편해. 이웃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이사하는 거 얼마나 번거롭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독립적이신 건 알죠. 그래도 은퇴하시고 낮에 혼자 계시면 솔직히 심심하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우리 민준이도 봐주실 수 있고요. 민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올해 7살, 한창 개구쟁이일 때죠.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 동료 어머니도 은퇴한 선생님이신데
요즘 손주 봐주시거든요. 그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고부 갈등도 전혀 없대요. 가끔 보면 사람이 좀 희생정신이 있어야 가정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지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희생정신? 은퇴하면 무조건 자식집 부모 노릇을 해야 합격점인 부모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죠. 그 동료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네. 며느리가 엄청 효부인가 보다. 미경이는 대꾸 없이 국만 떠먹더군요. 저는 굳이 아랫사람과 말싸움으로 길을 꺾으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죠. 뼈 있는 말 속에 숨겨진 의도 뻔했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가족을 위한 무료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복귀하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간과했습니다. 제가 비록 63이지만 정신은 아주 말짱하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아, 얘들이 내 집을 탐내기 시작했구나.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아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쭈뼛거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저녁에 미경이랑 가서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서요. 딱 감이 오더군요.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그래 오렴. 닭백숙이나 푹 고아놓으마. 그날 밤은 으스스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미리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차도 우려놨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세상 환하게 웃더군요. 어머님, 백숙에 황기랑 대추 넣으셨네요. 정말 향도 좋고 몸이 녹아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티나게 아부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그 집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한 달에 원리금만 18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관리비, 보험료, 거기다 민준이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월급이 얼만데? 세금 떼고 사대보험 떼면 450만 원 정도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공무원이잖니. 월급 얼마니? 며느리는 좀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350만 원 정도는 돼요. 계산이 섰습니다. 둘이 합쳐 월 800만 원. 물론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밥 굶을 형편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소비 습관이었죠. 툭하면 차 끌고 여행 다니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아이 학원을 빽빽하게 돌리는 그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대출금이라도 갚아달라는 거니? 며느리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 벌리러 온 게 아니라 혹시 급한 불 먼저 끌 수 있게 목돈을 좀 융통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이자 부담만 좀 줄이면 저희가 원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을 쳐다봤지만 녀석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였죠. 저는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베란다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돕기 싫은 게 아닙니다. 제 핏줄인데 왜 편하게 살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손을 벌리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진다는 걸 압니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50만 원,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그리고 펀드로 불린 돈까지 합쳐 은행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께 모임에서 가는 게 전부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1억 원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해서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주자는 마음이었죠. 단, 못은 확실히 박았습니다. 이 돈, 너희 가정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거다. 하지만 준우야, 차용증은 써라.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라 기록은 남겨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환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말은 참 예쁘게도 합니다. 며느리는 영화표까지 예매해서 저를 데려가고 돌아오는 길엔 백화점에서 고급 카디건까지 사주더군요.
산책할 때 입은 옷이 낡아 보였다면서요. 이런 갑작스러운 효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직원이 송금액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고객님, 큰돈이 이체되네요. 집 사시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려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엄마로서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라고요. 대출금을 갚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뜬금없는 소리에 의아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인데 혼자 되신 후 은퇴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사람 챙기는 것도 잘하시고요. 어머님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아서요. 마치 보험 상품 권유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옛 동료 교사였던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과일을 깎으며 넌지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영수가 내 건너 건너 아는 분 중에 최경환 씨라고 있어. 68세고 대기업 임원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사별한 지 좀 됐대. 그 집딸이 아버지가 너무 적적해 하신다고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성화라네.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이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판이 낯설지 않았죠. 자식들은 흔히 늙은 부모가 재혼하거나 합가하면 자기들이 부양할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합가의 이면에는 종종 어떻게 하면 부모를 집에서 내보낼까 라는 계산이 깔려 있곤 하죠. 저는 모르는 척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최 선생님이란 분 어떤 분이니? 친구가 말하길 신사답고 점잖으며 딸이 회계사라 집안도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어 교사였다고 하니 문학적 소양이 맞을 거라며 적극 추천했다더군요. 저는 쿨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이나 한 끼 먹지 뭐.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약속 당일. 저는 옷장에서 제일 아끼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옅은 화장에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예의였죠. 나이가 들어도 품위는 지켜야 하니까요. 약속 장소는 판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더군요.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경환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몸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남색 재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꼬장꼬장한 군인 출신 같으면서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마디가 정중했습니다. 딸아이가 선생님이 국어 가르치셨다고 해서 잔뜩 긴장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문을 제일 어려워했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지금 시험이라도 칠까요? 후민정음 서문 외워보시겠어요? 그가 호탕하게 웃더군요. 하하, 그럼 저는 바로 항복입니다. 식사는 편안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혼자 지내는데 3층짜리에 작은 정원도 있다고 하더군요. 차 마시고 난초 가꾸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게 일상이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수발 들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대화가 통하고 함께 밥 먹을 때 적적하지 않을 친구를 찾는 겁니다. 딸아이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나왔지만 사실 저도 혼자인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공간과 주권을 침해하는 건 질색입니다. 서로 자유로워야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참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끈적거리지 않고 담백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느낌 괜찮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경이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최아버님 댁 정원이 진짜 예술이래요. 제가 그 딸한테 사진 받았는데 밤에 별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완전 힐링 천국이더라고요. 어머님, 거기 가서 며칠 지내보시면 절대 집에 오기 싫으실걸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너무 과하다. 평소 기침만 해도
본체만체 하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남의 집 자랑을 하며 나보고 가서 살아보라고 등을 떠밀까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계획이죠. 제 집은 분당 중심가 유명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군지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좀 됐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 시세가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며느리의 거기 가서 살아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라는 말은 제 귀에 어머님이 나가주시면 이 비싼 아파트는 우리가 접수할게요 라고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친구로 천천히 알아가 보마. 이런 건 서두르면 탈난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천천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판, 꽤 크게 짰구나. 하지만 잊은 모양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다는 걸, 소설 속 복선과 암시,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제 전공입니다. 그들이 장기를 두겠다면 저도 기꺼이 응수해 줄 생각입니다. 그 후로 최 선생님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우리는 양재천을 걷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보고 오래된 다방에서 쌍화차도 마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매너가 좋았고 합가나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최아버님이랑 어떠셨어요? 그 댁 평면도 보니까 방도 넓고 층이 분리돼서 살기 딱 좋겠던데. 심지어 평면도까지 보내오더군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선생님과 집에서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손자 민준이 참고서를 가지러 온다는 핑계였죠. 우리를 보더니 며느리는 과장되게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두 분 분위기 너무 좋으시다. 최 선생님은 점잖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최아버님 댁에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거기서 며칠 지내보시면 훨씬 좋으실 텐데 여긴 삭막하잖아요. 마치 홈쇼핑 쇼호스트가 물건 팔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남의 집 사정을 잘 아니?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댁 따님이랑 통화했거든요. 어머님 오시면 환영이라고 방도 다 꾸며놨대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매가 아니라 저를 집에서 빼내려는 퇴거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시간 봐서 한번 생각해보마. 그날 밤 최 선생님이 돌아간 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행복을 비는 게 아니라 제 집을 비우길 원합니다. 너무 서둘렀어요. 그 조급함이 제게 패를 다 보여준 셈입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다가 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던 중 며느리가 베란다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군요.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병을 가지러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열린 베란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엄마, 즉 사돈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아. 그 노인네가 용인 그 영감님 집으로 합가해서 들어가면 우리 그 집으로 이사하면 돼. 그럼 그 집이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잖아. 민준이 학교 다니기도 좋고 40평대라 엄마 아빠도 같이 들어와서 살아도 방 충분해. 문제 없어. 지금 노인네가 연애 노름에 빠져서 정신 없다니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뒤에 서서 그 섬뜩한 계획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좋은 말동무를 소개해준다는 그 효심은 철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를 내보내고 빈집에 자기 친정 부모까지 불러들여 살겠다는 계획. 이 아파트는 분당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지라 전세만 놔도 10억은 좋게 넘습니다. 그걸 날로 먹겠다는 신보였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와 팔을 썰고 찌개간을 마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별의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해 왔습니다. 이 정도 막장 드라마쯤이야. 어떻게 엔딩을 낼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최경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횟감을 좀 샀는데 가져다 주겠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내려가서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두 남자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싱싱한 광어와 전복이 가득했죠. 며느리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센스쟁이 이러니 우리 어머님이 안 반하시겠어요. 그녀는 요리를 돕겠다며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두 분은 앉아서 데이트하세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며느리가 또 바람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제가 용인댁 가서 한상거하게 차려드릴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마셔야 맛을 알고 사람은 천천히 겪어야 속을 아는 법이지. 그날 저녁 식구들이 다 가고 최 선생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용인 가서 살 생각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우리 집 사랑방에 와 계시는 건 어떠세요? 기분 전환 삼아서요.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죠. 저는 어디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틀 뒤, 최 선생님은 간단한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 하나를 깨끗이 비워 그에게 내주었고, 가사 도우미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동거가 아니라 하우스메이트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죠. 뒷말 나오지 않게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들어온 후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용인으로 가세요? 짐은 안 싸세요. 최 선생님이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안 가기로 했어. 내가 여기 와서 지내기로 했네. 김 선생님이 여기가 편하다셔서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코앞이라 나도 여기가 좋구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웃음기가 싹 사라진 채 물었습니다. 네? 보통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최 선생님이 툭 던졌습니다.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나. 편한 곳에 사는 거지. 자네 너무 고리타분하네.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며느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기야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복이 부끄러워요. 다 큰아들이 뻔히 있는데 외간 남자랑 한 집에 사시는 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어쩌시려고요? 용인으로 가시는 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에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니? 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서로 예의 지키며 각방 쓴다. 불법도 아니고 부도덕한 짓도 안 해.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번에 그 집 비워두는 거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 관리도 되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거? 나 어제 현관번호키 바꿨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이 집 신탁 등기 걸어놨어.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심지어 나조차도 함부로 명의 못 넘기게 묶어놨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안 믿잖니. 그러니까 나도 내 노후 안전장치는 해둬야지. 뭐가 잘못됐니? 며느리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실은. 제 친정 오빠네 사정이 안 좋아서 친정 부모님이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어머님 용인 가시면 잠시만 모시려고 했던 건데 학군 좋은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사서 들어가면 될 일이다. 왜 사돈 어른들 거처 문제를 시어머니인 내 집으로 해결하려더니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기적이세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준우씨가 될 거잖아요. 왜 우리를 도둑 취급하세요?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이야. 어차피 내 거라는 그 생각. 그래,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준우가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해. 며느리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좋아요. 어디 두고 봐요.
나중에 늙고 병들어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절대 안 모실 거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말 잘 기억해 두마. 나도 늙어서 너한테 짐 될 생각 없다. 내 돈으로 간병인 쓰고 요양원 갈 테니 걱정 마라. 그날 저녁 아들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복길 대로 복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엄마가 재산 다 빼돌린다고 난리예요. 진짜 신탁, 뭐 그런 거 하셨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등기부 등본, 신탁증서, 그리고 지난번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이체 내역, 그리고 변호사 공증을 받은 동거인 계약서, 초안까지. 준우야, 넌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건 싫다.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내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내 재산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지는 내가 정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갈라서면 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내가 갚아준 그 1억 차용증도 없이 줬는데 법원에서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멍청했어요.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한 거야. 그리고 넌 너무 무르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때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준우 씨, 뭐 하고 있어? 어머님이 우리 거 다 남주겠다잖아.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이미경, 너 적당히 해라.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 1억 우리 빚 갚는 데 썼어. 그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집 내놓으라니. 너 양심이 있냐? 뭐?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너랑 나, 그리고 민준이야. 우리 엄마 재산 뜯어먹는 게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알면 됐다. 잊지 마라. 사람은 영악할 순 있어도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 그 후로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최 선생님과 바둑을 두고 화초에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집 비밀번호는 저와 최 선생님만 아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략을 바꿨더군요. 어머님, 민준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어머님 사시는 곳이 학군이 워낙 좋아서 위장 전입은 불법이고 아이가 거기서 학교 다니며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5분 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민준이 케어해 주신대요. 남는 방 하나만 내주시면 질리지도 않나 봅니다. 이번엔 손자를 인질로 삼고 친정 부모를 트로이 목마처럼 들여보내려는 수작입니다. 방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집 전체를 삼키려는 우회 상장 전략이죠.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와서 사는 건 환영이다. 내가 손잡아 패먹이고 학교 보내마. 단, 조건이 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만 와라. 너랑 네 남편, 그리고 사돈 어른들은 안 된다. 여긴 내 집이지 기숙사가 아니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애 엄마가 없이 어떻게 애만. 정실이면 관두거라. 내 집 규칙은 내가 정한다. 결국 며느리는 또다시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바람이 참 시원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욕심이 많네요. 그래도 김 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설러주면 안 돼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 세대가 겪고 있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것을 용인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더 큰 탐욕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김영숙 씨처럼 내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의 요구가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김영숙 씨의 대처가 현명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